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도 나오는데 재판부는 내년 1월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관에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어젯밤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시간 넘게 괌 상공을 배회하면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여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농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위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다만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한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정확한 지금 그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끝나는 한 전 총리 재판은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는 두 번째로 가벼운 근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육군본부 장교 34명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낙점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참모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들은 30분 만에 상부 지시를 받고 복귀했지만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 서울행을 도모했던 점에서 2차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군의 명예가 회복되려고 하면 계엄버스에 탄 분들은 여러분들 직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버스 탑승자들의 행적을 조사해온 국방부가 1년 만에 첫 징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간부의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마저도 전역일이 임박해 근신 처분은 징계 기록에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명예 전역을 신청했지만 이번 일에 연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걸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엄 가담자를 조사할 헌법존중 TF를 새로 꾸렸지만 계엄버스 탑승자 조사는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자 34명 가운데 장성은 14명인데 이 가운데 지난해 진급한 준장들은 삼점검 수여가 보류됐습니다. YTN 9입니다. 76년 동안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이륙했던 진에어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회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시간 넘게 괌 상공을 배회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에어 LJ920 여객기가 괌 국제공항을 떠난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륙하자마자 기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교민은 YTN에 상공에 있던 비행기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었고 폭발음도 몇 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뭐가 반쪽에서 보니까 불꽃이 엔진에서 팍 튀면서 폭발음이 좀 이따 들렸거든요.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 항공기가 이륙 직후 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2개 가운데 1개의 결함이 생겨서 정비를 위해 회항한다는 겁니다. 이후로 괌 상공을 맴돌다가 2시간여 만인 새벽 1시 55분쯤 괌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게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던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을 태우고 새벽 4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기체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승객들에게는 숙박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쭉 늘어진 아이를 아는 구급대원이 급하게 승강기로 들어옵니다. 아이 엄마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빌라에서 16개월 딸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분 다 자택 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아이의 손과 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대인 아이 엄마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뭐 아동 학대나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소리 나는 것도 없었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인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이 과거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가 생후 일주일 만에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건 다름 아닌 산부인과 의사 A씨인데요. A씨는 장애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지 못해 부모의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제 제주시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식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렌터카 승합차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60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급격히 상승해 차량이 달려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주변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는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은 차량 제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사고 기록 장치 일단은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요. 일단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고 당시에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에 이어 사고 차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합니다. 도항선에서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 내리는 방식이 그동안 위험 요소로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차량하고 막 엉켜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리고 또 못 나가니까 뒤에 차들도 배에서 그러니까 하선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부터 내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한 해 15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 우도.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우도 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흰색 차량. 이 차량에 학교 시간에 길을 걷던 모녀가 치여 결국 초등학생 딸이 숨졌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올려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 좁은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주행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담장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50대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낸 건 학교 시간대인 오후 2시쯤. 마그네에서 가기도 급발진 가더라고. 누가요? 그 운전자가요? 운전자가. 그 운전자 피가 나고. 예. 그 외에는 그 외에 차를 여기서 이리 왔노 가기도 자기만 유턴하다 그랬다대. 차량은 함께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어머니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 있던 철제 펜스를 그대로 부수고 들어가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법적으로 유턴이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폭이 좁아 차를 반대 방향으로 한 번에 돌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울타리와 건널목이 회전 반경에 있는데도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올려 유턴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이 길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나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잘 살펴서 이렇게 가길래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었거든요. 음주운전은 아닌 거로 확인된 이번 사고.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고 사고로 다친 운전자도 곧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고환율에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에 더해 대규모 대미 투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출 기업에 한정된 고환율 호재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3년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1,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공사 비용은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현지 건설 비용으로 지급할 달러의 가격, 원달러 환율이 10% 넘게 뛴 탓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금액만 1,500억 달러. 고공행진하는 달러 값에 원화로 바꾼 투자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달러 빚을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기업에게 고환율이 호재라는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론에 따르면 환율이 높아서 가격 경쟁률이 생기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네거티브한 관계가 잡히더라고요. 한마디로 환율 상승의 효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환율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졌지만 치솟은 원자재 가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먼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물론 퀄컴 등 미국에서 주요 반도체를 수입하는 삼성과 LG 등 가전업계와 웨이퍼 등을 수입하는 반도체 업계까지 환율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공사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미래 사업 계획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경제 상황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8월까지 14개월째 증가했는데요. 혼인 증가와 출산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결혼 정력이 인구 증가에 따라 출생아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농식품부가 오늘부터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단 근로자에게 1,000원짜리 아침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도약 프로그램 2기 모집이 시작됩니다. 선발되는 100개 기업은 3년간 연간 최대 2억 5천만 원을 오픈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시아 최고 갑부로 알려진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과 만나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안바니 회장에게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파운드리, AI 데이터 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바니 회장은 순자산 1,160억 달러, 170조 원에 이르는 인도 최대 갑부로 그가 이끄는 릴라이언스 그룹은 석유화학과 철강통신, 소매업, 금융 등 광범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안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 기수 대표로 선정됐습니다. 이 씨는 모레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학사 서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동기 후보생 84명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11주간 교육훈련을 마친 이 씨는 해군 통역장교로 36개월간 복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남아공 G20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4개국 순방 주요 일정이 마무리된 건데 이 대통령은 여러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준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합니다. 낯선 이국 땅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튀르키예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의 예를 표한 걸 끝으로 이 대통령의 1박 2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 바이오, 건설과 인프라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른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선 중동 주요국 방문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이른바 UAE 스타게이트에 한국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뜻을 모으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등 7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집트에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추진키로 한 것 외에 3,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운영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예상 밖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같은 인류 공통의 화두를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 역시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한 뒤엔 7박 10일간의 순방 성과와 후속 이행 과제 등을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카라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사안마다 시각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에이펙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모인 자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온 여당은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번 달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15% 관세로 소급 적용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민주당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은 500조 원 규모 부담을 떠안는 일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딱 일주일 남은 법정 시한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어깃장에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은 AI 분야 등에 무늬만 흉내낸 가짜 예산이라면서 삭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부붙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 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최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는데 국민연금이 투입된 걸 정조준하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라며 전면 폐기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역점 과제마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심사할 국회 기재위 수장이 야당 몫인 걸 고려하면 꼬인 정국은 연말에도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각 당의 명운을 걸고 승리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에 참전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를 찾아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민심의 판단을 받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천만의 꿈 경청단 발족식을 열고 서울 민심 청취에 나서기로 했는데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일찌감치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꾸려 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까지 전면에 나서 오 시장 주력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오세훈 때리기 선봉에 섰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K-팝 복합문화시설인 서울 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방선거 젠걸음 분위기 속에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정권 심판 전국 투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핵심 지지 기반인 TK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은 자리에서 장 대표는 지금 싸울 대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투쟁 동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에선 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는데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멈추려면 선거 승리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 안팎의 잡음에도 지방선거기획단은 내년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일찌감치 지방선거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당의 시선이 모두 강성 당원들에게 쏠리면서 실제 민심, 특히 중도층과의 거리 좁히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 씨가 경찰의 보안 수사 끝에 검찰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차량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육군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경찰청 특공대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나 이 사고로 종아리 부분을 다친 특공대원 3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누리호는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1284초, 즉 21분 24초를 비행하게 됩니다. 엔진 연소와 단 분리 등 각 단계는 초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나로 우주센터. 누리호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립장치가 분리되고 누리호 1단 로켓의 엔진 4기가 불을 뿜습니다. 정밀한 공학 설계를 바탕으로 초단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솟구치는 누리호. 이륙 후 2분 5초가 흐르면 1단 로켓이 연소를 멈추고 분리됩니다. 고도는 63.4km입니다. 누리호는 이제 2단 로켓의 힘으로 계속 솟구치며 성층권을 돌파합니다. 3분 54초, 201.9km 상공. 공기 저항이 크게 감소하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누리호는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던 페어링, 즉 위성 보호 덮개를 분리해냅니다. 4분 32초가 지나면 2단 로켓이 떨어지고 3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13분 27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목표 고도인 600km입니다. 지금부턴 위성을 내보내는 사출이 진행됩니다. 궤도에 오를 1번 타자는 오로라를 관측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누리호는 이어 작은 큐브 위성 12기를 20초 간격으로 2기씩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12번째 큐브 위성까지 떠나면 임무 완수. 모든 과정이 순조롭다면 21분 24초 만에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남은 3단 로켓은 공전 궤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하거나 바다에 떨어집니다. 하단 연소와 로켓 분리, 위성 사출까지 오차 없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 차례 입증하게 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선 엄빌리컬 타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발사 직전까지 누리호에 생명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7m 길이의 거대한 누리호가 발사대 위에서 곧게 세워집니다. 누리호 옆에는 녹색의 거대한 구조물 엄빌리컬 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타워에서는 팔을 뜻하는 4개의 암이 뻗어나와 누리호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암에서는 누리호 2단 탱크에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 암은 발사체 곳곳에 전력을 보내고 지상 시스템과 통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암은 3단 탱크에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고 네 번째 암은 청정 공기를 주입해 내부 공기가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역할 때문에 암에서 나온 케이블은 누리호의 탯줄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엄브리칼 타워는 단순한 연결 장치가 아니라 누리호가 하늘로 오르기 전까지
생명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기술팀은 이 엄빌리칼 타워에서 발사 직전까지 발사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최종 발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타워는 발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화염에도 견딜 수 있고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누리호의 탯줄로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어넣게 될 엄빌리칼 타워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재앙적인 식량 위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무려 3,5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디콰 지역입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곳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닥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에 의존했던 식량이 다음 달 고갈되면서 내년에 3,5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unger is now reaching levels we have not seen in years. If families cannot eat and fear continues to grow, desperation will take hold. 기한은 농민들이 무장단체들의 위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는 2009년부터 보코하람과 그 분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준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6년간 이어진 이들의 폭력으로 4만 명 이상 숨지고 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몸값을 노린 무장단체들의 대규모 납치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북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 25명이 끌려갔고 이튿날에는 교회 신자 38명, 21일에는 가톨릭 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납치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숨진 줄 알았던 여성이 이틀 만에 화장 직전 관 속에서 깨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이 순간에 유가족과 관계자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65살 여성이 화장을 위해 사원으로 운구됐습니다. 이 여성은 병상에 누워 지내다 이틀 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이 화장 절차를 설명하던 순간 관 안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숨졌다고 믿었던 여성이 팔과 머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 속에 유가족과 사원 관계자들은 곧바로 여성을 관 밖으로 옮겨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이 여성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보석 절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4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현지 시간 25일 이 범행에 가담한 파리 출신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간 르파리지앵은 이들 가운데 1명이 보석 절도 현장에 있던 용의자 4명 가운데 마지막 1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의 화산이 12,000년 만에 분화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아파르 지역의 하일리 구비 화산이 현지 시간 지난 23일 오전
수시간 동안 화산재와 연기를 분출했습니다. 인근 마을 아프데라가 화산재를 뒤덮였고 연기가 홍해를 가로질러 예멘과 오만 방향으로 퍼지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북부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6번째로 확진된 사례인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돼지 사육 농가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긴급 방역 문구가 적힌 표지판과 함께 농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농장 안에는 돼지를 매몰 처분하기 위한 덤프트럭과 굴착기가 동원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당지 내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6번째 확진된 사례로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달 만입니다. 농장 주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돼지 6마리가 폐사하자 충남도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농장에 있는 돼지 14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농장에 있는 돼지 460마리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돼지 1,4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시군 한돈협회와 인근 돼지 농장의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인근 방역대 10km 내 농장 28호에 대한 양돈농가 소독, 이동 제한 등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어 초동 방역팀 등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106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공군은 17 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그제 야간 임무 중 유압계통에 이상이 생겨 청주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항공기 앞부분이 일부 파손됐는데 공군은 비상 착륙 이후 앞바퀴가 접혀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돼 손상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고도의 수사 역량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밝혀낸 범죄 전모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거를 덮자고요? 이 7,800억 이거를 범죄자에게 돌려준다는 거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대장동 범죄수익완수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동혁의 작전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라는 모종의 신호를 법원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은 우물쭈물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당은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이맘때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이지만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아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부 내륙 지역은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영남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도 차츰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먼지는 낮 동안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오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5.3도, 대구 5.6도, 부산은 6.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3도,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